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경기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첼시 경기고, 두 번째 경기 뉴캐슬과 아스날 경기인데요. 본머스와 첼시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 첼시 지난 주말에 있었고요. 1대3으로 첼시가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아, 일단 첼시 잔류. 강등을 안 나간다. 첼시 잔류. 네, 이제 딱 경기 이기고 이제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잔류 확정 이러니까 겁나 웃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좀 첼시가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거 강등 경쟁을 하고 있다 하고 있었지만, 정말 시즌 한 3경기 4경기 남은 이 시점까지 와서야 이제 잔류가 확정이 됐다는 게 사실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렇지만 뭐 이겼으니까. 첼시가 잔류를 걱정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 잔류 확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램파드 첫 승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 다 지고 있었으니까 일단 뭐 경기 내용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뭐 내용은 뭐 그다지 막 깔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이겼다는 게 엄청 중요했던 경기였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발 라인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본머스는 키퍼무어와 테버니어 등 여전히 일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이제 4-2-3-1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4월달 본머스 경기들을 좀 보면 뭐 4-3-3이라든지 4-2-3-1 내지는 3-4-3, 4-4-2 등 되게 다양한 포메이션을 썼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필립 빌링을 좀 더 공미스럽게 활용하는 4-2-3-1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부임 이후 주로 백포와 백스리를 혼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백포로 나왔거든요. 근데 캉테 갤러거가 이번 경기에서도 메잘라를 활용을 하면서 4-3-3 내지는 4-1-2-3 정도로 봐도 될 그런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쿨리발리, 쿠쿠렐라, 제임스 마운트 등 첼시 역시 다시 좀 부상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비진 쪽에 좀 부상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찰로바가 풀백으로 나온다든지 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스쿼드 운영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첼시 같은 경우는 스쿼드에 명단은 되게 많은데, 지금 가용 가능한 스쿼드를 보면 이게 뎁스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뛸 선수가 없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게 뎁스라는 게 아무래도 쓸 선수가 많아야지 네. 뎁스지, 이게 잉여 선수가 많다 보면 그냥 처치 곤란이거든요. 그냥 나커럼 자리만 차지하는 그쵸. 거죠. 근데 부상 선수도 많고 또 잘 안 쓰는 선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돌아올 이적 시장들에서 잘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빌링이 이번엔 되게 공격적으로 썼는데, 빌링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링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팀이 지는데 자기가 득점을 해요. 근데 빌링이 전천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선에서부터 뒷선까지 좀 많이 띄워주는 그런 전천으로 뛸 때는 또 팀이 승리를 해요. 근데 사실 빌링은 공격적인 재능이 제가 이제 이번 시즌 본머스를 계속 팔로잉하면서 보니까, 아, 빌링이 팀의 에이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선수가 득점을 하면 경기는 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경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쓴 게 이게 뭔가 토템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플래그였다. 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링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뭐 공격진의 부상자도 좀 있고, 전력이 그만큼 뭔가 빌링이 다 해줘야 되는 그 정도로 뭔가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본머스 입장에서 또 성공적이니까 또 게리 오닐 부임하고 난 다음에 또 좋잖아요. 맞아요. 지금 또 뭐 게리 오닐 완전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완전 초반에는 그냥 그냥 두 줄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팀이 조금 점차 이런 거에 적응하고 나서, 그리고 자신의 색깔을 좀 입히다 보니까 최근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 이제 도박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보면 그 본머스가 이긴다가 42%예요. 아, 맞아. 이 경기도 뭐 본머스의 홈이기도 했고, 본머스가 홈에선 좀 강력하기 때문에 그 거의 베팅 사이트에서도 크게 차이가 안 났던 그런 경기였죠. 본머스가 42%, 그 무승부 18%, 그리고 첼시가 40%. 그러니까 이제 정배는 본머스다. 그럴 만도 한 게, 이 경기 전까지의 승점을 보면 둘 다 39점으로 동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수준의 팀인 상황에서 본머스의 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본머스의 승리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머스 포인트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머스는 좀 직선적이고 좀 되게 빠르고 터프하고 좀 수비적인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본머스의 수비 전술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면,
이제 본머스는 전방 압박과 두 줄 수비를 이 경기에서 혼용을 해서 첼시 공격을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우선 전방 압박부터 살펴볼게요. 램파드 감독이 빌드업적으로 세부 전술을 잘 짜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엔조나 아니면 실바 같은 좀 일부 선수들의 개인 역량에 의지하는 빌드업 패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의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최근 경기들에서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엔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포터 감독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는데, 이에 본머스는 전반 초반에 전방 압박을 활용해서 보다 주도권을 잡고자 했습니다. 케파부터 시작되는 후방 빌드업을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주면서 몇 차례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솔랑케의 결정력이라던가 아니면 본머스 공격진의 그런 마무리가 아쉬웠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압박을 했지만 뭐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선수비 후역습 그런 역습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전방 압박 이제 초반 부분을 제외하면은 본머스 우리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고, 근데 뭐 경기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요즘 본머스가 역습이 굉장히 또 직선적으로 날카롭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기회도 많이 만들었고 점유율이야 첼시가 훨씬 높았지만, 네, 점유율은 아무래도 첼시가 60%가 넘어갈 정도로 지속적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또 이제 본머스가 두 줄 수비를 활용해서 역습을 노리는 패턴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첼시가 박스에서 힘싸움을 해줄 만한 스트라이커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시멘이라던가 케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박스 안에 있으면 조금 더 단순한 크로스 패턴을 올리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박스 안 숫자가 적은 데다가 하베르츠라는 공격수는 박스 안에서 힘싸움을 해줄 박스 장악력이 낮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수비 패턴에서 그런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의 위력이 떨어지고 윙어가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ZD를 때리거나 이런 상황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시면 본머스의 좀 공격 찬스가 더 많아 보인다라고 느낄 정도로 첼시는 단순한 패턴을 반복했고 본머스는 위협적인 역습을 좀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머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좀 왼쪽 풀백이 이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던 비냐 선수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냐 선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비냐 선수가 아마 토트넘전에서도 골을 넣어서 제 기억 속에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산체스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근데 비냐가 그 우루과이 선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백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왼쪽으로 뛸 때 보니까 확실히 이 선수가 굉장히 좀 크로스 능력이나 아니면 뭔가 공격적인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이 선수도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후스코어드에서 좀 히트맵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위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비냐의 히트맵인데, 비냐의 히트맵과 아래에 있는 스미스의 히트맵을 보시면 비냐가 좀 더 박스 안쪽에 많은 히트맵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듯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기가 직접 슈팅까지 가져가는 듯한 그런 동선을 많이 취했어요. 이에 첼시는 이제 마두에케를 지속적으로 맨투맨을 붙이면서 때로는 찰로바 옆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게 빌라가 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윙어가 풀백 옆으로 내려와서 측면 공간을 차단하는 그런 수비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본머스 이런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머스가 역습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방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의 퀄리티는 좀 아쉬웠고, 그리고 솔랑케 해조 축구가 그 본머스의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경기에서도 솔랑케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 중 하나가 찰루바의 위치가 정말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찰루바가 이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는데 이 뭔가 마두아키가 내려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중앙 쪽에서 자꾸 포지션을 잡더라고요. 근데 사실 되게 위협적인 비냐를 보고도 아무리 마두에키가 이렇게 같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중원에 굳이 포백 썼는데 3명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찰루바 선수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 선수가 센터백이긴 하지만 그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으면 오른쪽 풀백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찰로바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보다는 좀 더 전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상황에서도 좀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원래 그 자리에 뛰던 선수가 리스 제임스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긴 한데 확실히 제임스보다 공격 쪽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매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뒷공간을 많이 내준다던가 아니면은 협력
수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이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찰로바가 첼시에서 풀백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네, 그건 뭐 억지로 쓴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죠. 지금은 선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쓸. 그래서 자연스럽게 첼시 쪽으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의 주요한 전술 포인트 중에 하나인 측면 공격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는 이제 마두에케 쪽이었죠. 우측을 통한 공격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제 하베르츠는 이번 경기에서도 가짜 9번처럼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한다던가 수적 우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때 이제 캉테와 윙어가 좀 침투를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좀 살펴볼 만한 게 아무래도 마두에케와 캉테, 하베르츠 거기에다 찰로바까지 공격을 가담하면서 우측에서 좀 많은 공격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마두에케가 특히 드리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센스 있는 뭐 치고 달리기 요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우측에서 좀 더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건 마두에케가 좀 아무래도 골라인 쪽으로 많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왼발이 주발인 선수인데 오른발 각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협적인 슈팅까지 연결하진 못했다. 요게 득점으로 이어졌으면 이 선수가 MOM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결과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캉테의 동선이 좀 아쉬웠던 게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첫 번째 갤러거의 득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캉테가 거의 터치라인 부근까지 가담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 상황에서 엔조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줄 선수가 좀 애매하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캉테는 예전에 사리가 이제 캉테를 공격적으로 좀 써가지고 좀 욕을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선수가 한두 경 뭐 한 초반에 좀 절다가 나중에 되면 캉테가 이걸 또 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경기 그리고 저번 경기에서도 그렇듯이 캉테를 왜 자꾸 사이드로 가는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캉테가 뭐 축구를 잘하는 선수니까 크로스 잘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캉테는 여기에 쓰면 안 되는 선수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옆에 엔조를 받치고 있는 게 가장 이 선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사이드에 가갖고 크로스를 올리게 하는 등 왜 이런 공격적인 롤을 자꾸 시키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이 경기에서는 어쨌든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환 상황에서의 압박도 잘 수행해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메짤러로 쓴 게 패착이라고 뭐 판단하기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램파드 감독의 캉테 기용을 좀 살펴보면 거의 공미처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백스리 쓸 때는 그냥 아예 공격수로 쓰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챔스에서도 뭐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쓰나, 사실 윙어처럼 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캉테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롤을 벗어난 지는 꽤 됐거든요, 시간이. 네.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부여받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의 장점은 마무리라기보다는 좀 더 활동량과 쓸어주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포지셔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갤러거는 좀 좋았잖아요, 이 경기에서. 네, 엄청 좋았죠. 아무래도 램파드 감독이 이제 마운트를 잘 썼던 것도 비슷한 이유인데 활동량이 좋고 좀 투박하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적 우위나 이런 것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확실히 램파드 감독의 축구에서 어울리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으로는 좋았지만 캉테와 갤러거 모두 이렇게 뭐 한 선수는 박스 안으로 가고 한 선수는 오른쪽으로 넓게 전진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한 게 많았고 본머스 자체가 역습에 굉장히 강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캉테를 그렇게 역습 차단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술을 구사할 때 사실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우리가 잘하는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가 잘하는 걸 저지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게 만들려면 뭐 볼을 많이 소유한다던가 아니면 본머스가 아예 공을 못 잡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좀 방법들을 좀 구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램파드는 이게 뭐 어디에 포인트를 둔 건지 뭐 자신들이 잘하는 거에 포인트를 줬다고 뭐 이 경기 이겼지만 포인트를 잡더라도 이전 경기에서는 다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램파드랑 감독이 보면 볼수록 별로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도 승리해서 이게 별말이 안 나오는 거지 XG 값만 보더라도 본머스와 거의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유율은 거의 2배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 자체에서는 본머스와 거의 유사했다는 것부터가 첼시 이런 공격 퀄리티 내지는 세부 전술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좀 힘이 쏠려 있다 보니까 왼쪽에서 폭을 벌려주는 움직임은 7회리 유일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7회까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가 이 역할을 맡아줄지 또 이제 많은 걱정이 남은 상황이죠. 물론 잔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 줘도 된다. 네, 뭐 안 봐도 됩니다 이제. 예, 바로 손절 첼시. 이제 뭐 다 떨어졌잖아요. 남은 경기도.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첼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경기력이 아니라 결정력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첼시는 이제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3골을 넣으면서 이게 3골을 넣은 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좀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3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첼시가 슈팅이 11개, 유슈팅이 5개, 그리고 XG 값이 1.39였고요. 빅찬스를 3번밖에? 3번밖에 얻지 못했는데 평소보다 적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3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이게 그 큰 기회, 그러니까 이제 빅찬스 메이킹이라 하죠. 빅찬스가 다른데 기준에서 봤을 때는 2개라고도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록이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기회도 많이 못 만들었다. 네. 공격적으로 막 하긴 했어도 많이 못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크로스 상황에서 한 골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트피스에서 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마지막 득점 같은 경우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긴 했지만, 뭐 그거는 이제 2대1 상황에서 이제 본머스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공간이 난 면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 3골을 득점하긴 했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첼시의 공격력이 뭐 드라마틱하게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잔류 확정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주제를 잡았던 거죠, 저희도.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램파드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전패였죠. 네. 이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6연패 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경기 승리를 통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첼시가 경기력이 나아질까 반등할까라고 부르시면 쉽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리그 경쟁이 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게 첼시가 좀 논란이 있었던 클립 중에 하나가 막 아스필리쿠에타가 으쌰으쌰 하는데 아무 선수들이 반응을 안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 스피릿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첼시가 경기력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즌은 잘 마치고 램파드 감독은 빠이빠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걸로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일단은 첼시 같은 경우는 꼭 말씀해주신 문제에 더해가지고 일단 램파드가 시즌 후에 떠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성적이 안 좋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떠날 감독이 전술을 뭐 짜긴 짜겠지만 지금 뭐 전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사람 말을 따라서 지금 첼시 선수 입장에서는 저도 상관없으니까 경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감독의 팀 장악력이나 아니면 동기부여 더 떨어지는 또 요인이 아닐까, 또 리더의 부재가. 뭐 램파드가 뭐 리더십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선수들이 램파드를 말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임시 감독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왔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여기서 좀 더 전술적인 디테일을 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냥 램파드라는 사람 개인에 있어서도 이번 첼시 부임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뭐 램파드도 이번 제가 아까 말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지만 보면 볼수록 별로인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브 리그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좋았고 첼시 초반에도 그래도 평가가 이 정도면 뭐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이제 에버튼 그다음에 첼시 2기 거치면서 지금은 거의 이 정도면 프리미어리그 정도 팀에서는 안 불러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램파드를 보는 첼시 팬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레전드잖아요 팀에. 근데 지금 이렇게 팀이 이렇게 됐으니 뭔가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제 뭐 낭만밖에 안 남았다. 이제 좋았던 추억은 좋았던 추억이고 지금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지금은 우리가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램파드와 첼시의 인연은 이제 2기까지가 여기까지 마무리지 않을까. 네.
원래 인생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네, 인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램파드도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라고 사실- 말씀드리면 돼요. 사실 보면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오는 타이밍이 좋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좀 맞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음. 왔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야 너가 무능하니까 이런 거야 라고 뭐 물론 뭐 능력이 있진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라고 단정짓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성적으로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경기는 정리해보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